Milijunaš se hvalio. Moja žena je sigurno djevica. Ali na medenom mjesecu otkriva da nikada nije bila nevina. Istina ga uništava prve noći luksuznog braka. Ono što je bilo ljubav postaje skandal i cijeli svijet o tome komentira.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우는 고급 레스토랑 블랙문의 거울 앞에서 세 번째로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조정했다. 수백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복잡한 협상을 이끄는데 익숙한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이 긴장감은 45세에 이미 젊은 시절 꿈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 그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메이트르가 평소의 신중함으로 다가왔다. 정 사장님, 유나 씨가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3개월 전 시립도서관에서 그녀를 처음 본 이후 그를 사로잡은 불안감을 억누르려 했다. 유나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렀다. 마치 공기에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그녀는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 세련된 공간에는 너무 단순했지만 그녀의 섬세한 성격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오래된 꿀 같은 세계, 그녀의 눈은 공간을 살피며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구가 그녀를 위해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유나는 얼굴을 붉혔다. 목에서 시작하여 뺨까지 퍼지는 부드러운 홍조였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린넨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소믈리에가 와인을 추천하기 위해 다가왔지만 정우는 손짓으로 그를 물리쳤다. 그는 유나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매혹시키고 흥미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세부 사항이었다. 그녀는 전 세계 여행과 호화로운 파티, 계산된 과잉의 삶에서 그가 만난 모든 여성들과는 달랐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유나는 읽는 척하던 메뉴에서 눈을 들었다. 괜찮으세요? 의사들은 새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친 돌봄에만 전념한 수년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정우는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했다. 그녀가 부서질까 두려워하는 듯 과도하게 조심스럽게 식기를 쥐는 방식,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방식, 긴장할 때 작은 손을 맞잡는 방식. 저녁 식사 동안 그들은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이 진정한 열정으로 빛나게 하는 유일한 주제였다. 유나는 도서관에서 고서 복원가로 일했는데 이 직업은 사람들보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의 동반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글을 써본 적이 없으세요? 정우는 그녀가 양피지의 나이든 얼룩까지 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입술을 간신히 스치는 억제된 미소였다. 가끔은. 하지만 시간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어요. 그 대답은 정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유나는 단지 수줍고 내성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책 같았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백지 페이지였다. 그날 밤 끝에 택시까지 그녀를 배웅하며 정우는 두 사람의 삶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만남이나 그의 컬렉션에 추가될 일시적인 로맨스가 아닐 것이다. 유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처음으로 그는 이전 관계들을 특징지었던 피상적인 것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느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의도한 것보다 더 취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망설였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담은 속삭임으로 대답했다. 네. 택시가 떠났고 유나는 서울의 밤으로 사라졌다. 정우는 그를 동시에 두렵게 하고 매혹시키는 확신과 함께 인도에 서 있었다.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듣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아직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을 조용히 변화시키기 시작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만남이 늘어났고 각 만남은 존재의 행간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 여성의 새로운 층을 드러냈다. 정우는 유나가 책뿐만 아니라 순간도 복원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공유된 각 순간을 소중하고
독특한 것으로 변화시켰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는 도서관에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곳은 대중에게 문을 닫았지만 윤하는 항상 일요일에 특별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 왔다. 그는 그녀가 낡은 시집 위에 몸을 숙여 섬세하게 해진 책 등을 꿰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물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도서관장에게서 받은 특별 허가증을 보여주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그가 조각된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윤하는 가장 연약한 책들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복원용 브러쉬 세트가 있었는데 그녀가 항상 꿈꿔왔지만 살 여유가 없었던 도구들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억제된 눈물이 가득 찼다. 정우 씨, 이건 너무 과분해요. 그녀는 브러쉬를 마치 크리스탈로 만든 것처럼 만지며 중얼거렸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과분하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고 이것이 그녀를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들은 도서관의 가장 한적한 구석, 수백 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장들 사이에 앉았다. 윤하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책이 어떻게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는지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5살이었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임으로 말했다.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죠.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정우는 그녀의 마음이 각 고백에 조여들며 듣고 있었다. 윤하는 한 번도 연인이 없었고 도시 경계를 넘어 여행한 적이 없었으며 청년기가 제공해야 할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끝없는 자기 희생의 행위였다. 다르게 살아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가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물었다. 윤하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가까이 있는 책의 페이지와 장난치고 있었다. 가끔 아주 오래된 책을 복원할 때 그 책이 적힌 것 이상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고 상상해요. 그녀는 전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것을 읽은 사람들, 그것이 있었던 장소, 그것이 감동을 준 삶들에 대해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그 고백은 너무나 진실되고 취약해서 전구가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는 푸른 벨벳 작은 상자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윤하는 숨을 멈췄고 그녀의 눈은 단순한 제한 이상을 의미하는 물체에 고정되었다. 성급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가 하나의 진주가 있는 섬세한 반지를 드러내며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왜 기다려야 할까요? 윤하는 반지를 보고 전구를 보고 다시 반지를 보았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저는 한 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감정에 압도되어 말을 더듬었다. 알 필요 없어요. 전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어요. 당신 삶의 모든 빈 페이지는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진 침묵은 그들이 함께 나눈 모든 다른 침묵과 달랐다. 그것은 가능성, 말해지지 않은 약속, 아직 쓰여지지 않은 미래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윤하는 손을 내밀었고 전구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울 수 있게 허락했다. 네. 그녀는 속삭였고 그 한마디에는 그녀가 수년간 간직해온 모든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지 결혼의 수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수락이었고 마침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허락이었다. 결혼식은 윤하가 원했던 대로 소박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성당에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다. 수색이 된 벽은 인생의 다른 시기에 있지만 서로에게서 찾고 있다고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 두 영혼의 결합을 지켜보았다. 윤하의 어머니는 참석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상태는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상통화를 통해 그녀는 딸이 자신만의 삶을 향해 첫 걸음을 떼는 것을 지켜보았다. 약한 미소와 섞인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죄책감의 복잡한 혼합을 담고 있었다. 정우는 꼼꼼한 주의로 신혼여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다. 그는 윤하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피어날 수 있는 천국 몰디브의 프라이빗 아일랜드를 선택했다. 수정같이 맑은 물 위의 방갈로는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꿈에서 나온 것 같았다. 첫밤, 태양이 불가능한 색조로 하늘을 그리며 저물 때
유나는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난간을 꽉 잡고 있었다. 정우는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괜찮아요?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유나는 욕망이 아닌 그녀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대의 두려움으로 살짝 떨었다. 모든 것이 너무 거대해요. 그녀는 끝없는 수평선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바다, 하늘, 이 새로운 삶. 때로는 그 안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정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팔 안에서 돌려 눈물 어린 그녀의 눈을 만났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유나의 시선에는 첫날 밤을 맞는 신부의 긴장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전구가 아직 해독할 수 없는 무게, 그녀가 보이지 않는 닻을 운반하듯 짊어진 비밀이었다. 그날 밤 윤하가 오랜 목욕을 하는 동안 전구는 업무 이메일에 답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그때 화면에 알림이 떴다. 몇 주 전에 요청했던 보고서였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망설였다. 그 파일에는 결혼 전에 조용히 조사를 의뢰해 알게 된 윤하의 과거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그가 스스로에게 준 이유는 고귀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성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제 샤워 소리를 듣고 문 너머의 취약한 윤하를 상상하면서 그는 자신의 불신의 무게를 느꼈다. 보고서는 그녀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그녀의 어머니의 질병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깊은 우울증의 이력이 있었다. 아버지는 윤하가 한 번 말했듯이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5살 때 가족을 버렸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남겨두었다. 윤하는 부드러운 가운을 두른 채 욕실에서 나왔고 그녀의 젖은 머리는 증기로 붉어진 얼굴을 감쌌다. 정우는 신속하게 노트북을 닫고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불안한 손은 가운천을 쓰다듬고 있었다. 정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는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될 가능성에 그의 심장이 빨라졌다. 제가 16살이었을 때 그녀는 각 단어가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것처럼 시작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책임감, 고립감,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단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침묵의 외침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도움 요청이었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것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글들은 어디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윤하는 마치 그 기억이 눈을 뜨고 마주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눈을 감았다. 오래된 상자에 모두 넣어 옷장 구석에 숨겼어요. 제가 살 수 없었던 삶, 이룰 수 없었던 욕망에 관한 페이지들이 가득해요. 그녀는 눈을 떠서 그의 눈을 마주쳤다. 두려워요, 정우 씨. 당신이 그 말들을 읽고 제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보게 될까 두려워요. 정우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몸에 대고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 일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견한 어떤 것도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그의 목구멍에 걸려 있었고 그의 비밀의 무게에 묶여 있었다. 몰디브에서의 나날은 조수의 움직임과 윤하가 자신의 새로운 버전에 천천히 눈뜨는 것에 따라 자체적인 리듬으로 흘러갔다. 정우는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매혹되어 관찰했다. 매일 아침 그가 수정처럼 맑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동안 윤하는 전구가 서물한 새 공책을 가지고 방갈로 베란다에 앉았다. 처음에는 그저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그것들을 채울 용기를 모으려는 듯 빈 페이지를 어루만졌다. 네 번째 아침에 무언가가 변했다. 전구가 수영에서 돌아올 때 그는 그녀가 글쓰기에 완전히 몰입한 것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다바람에 흔들리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서 장난치고 있었다. 그는 이 마법 같은 순간을 깨지 않으려고 조용히 다가갔다. 읽어봐도 될까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유나는 놀라 반사적으로 공책을 닫았다. 아직은 안 돼요.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취약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바다에서 막 나와 아직 젖은 채로 그녀 옆에 앉았다. 당신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가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흔들며 궁금해했다. 자신 안에 전체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치 당신이 살아있는 도서관 같아요. 이야기 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의 말은 윤에게 무언가를 일으켰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공책을 꽉 쥐고 있었다. 때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의 수호자로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그녀가 고백했다. 제가 복원하는 책들, 어머니의 삶,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전구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유나는 그 접촉에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일몰을 보기 위해 보트를 타기로 했다.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섬사람인 배의 선장은 해류와 현지 어부들의 삶에 대해 설명했다. 유나는 전구가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주에 깊게 들었다. 태양이 수평선으로 잠기기 시작하고 하늘이 오렌지와 분홍색 톤으로 그려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작은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유나는 평소처럼 두려움으로 움츠리는 대신 웃었다. 그것은 진실된 자발적인 웃음이었고 특히 그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바다가 얼마나 부드러울 수 있는지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물장난을 치며 말했다. 정우는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혁명에 놀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방갈로로 돌아와 별 아래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유나는 다시 놀라게 했다.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그녀가 갑자기 구운 생선을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는 사이에 말했다. 정우는 와인에 거의 목이 막혔다. 확실해요. 그녀가 예전에 단지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떨었던 것을 기억하며 물었다. 유나는 그녀의 눈이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밤의 수평선에 고정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삶에는 조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새롭게 발견한 지혜를 담은 목소리로 철학했다. 흐름과 퇴색의 순간들. 아마도 그것에 맞서 싸우기보다 조수가 나를 좀 데려가게 할 시간인지도 몰라요. 정우는 그 말들에 그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의 노트북에 숨겨진 보고서, 그들 둘 다 짊어진 비밀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자신도 진실의 조수에 휩쓸릴 때가 아닌지 궁금했다. 윤하,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그녀는 갑자기 일어났고 그녀의 눈은 물속의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돌고래 무리가 방갈로에 접근했고 그들의 은빛 등은 달빛 아래 빛났다. 신호예요. 그녀가 황홀해하며 속삭였다. 뭐해? 전구가 그녀를 뒤에서 안기 위해 일어서며 물었다. 윤하는 그를 의지하며 처음으로 그의 팔에 완전히 편안하게 기대었다.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 알 수 없는 것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에 그녀가 그가 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확신을 담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하의 첫 수영 수업은 바다가 특히 잔잔한 평온한 아침에 이루어졌다. 정우는 물을 두려워하는 성인들을 가르치는 데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현지 강사인 지아를 고용했다. 몰디브 젊은 여성은 환영하는 미소와 안전함을 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저와 함께 숨을 쉬세요. 지아가 윤하가 리조트 수영장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안내했다. 물은 우리의 친구예요. 그것은 우리를 지탱해요. 정우는 아내의 눈에서 두려움을 볼 때마다 개입하려는 충동을 참으며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서서히 윤하는 가장자리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입술이 약간 떨리며 뒤로 누워 떠다녔다. 지아는 격려의 말을 중얼거리며 부드러운 터치로 그녀를 안내했다. 여기서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물이 당신을 안아요. 첫 번째 세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윤하는 떠있는 동안 눈을 떴고 생애 처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그녀 위에서 춤을 추었고 진정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다.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경이로움에 빠져 속삭였다. 정우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발견에 그의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수업 후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윤하는 달랐다. 그녀의 걸음은 더 확고했고 그녀의 어깨는 덜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래에서 조개를 주워 고대, 책들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살펴보기 위해 멈췄다. 조개는 바다의 일기장 같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섬세한 소용돌이를 손가락으로 추적하며 말했다. 각 선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 표시는 기억이에요. 정우는 매료되어 그녀를 관찰했고 단어마다 제스처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새로운 윤회에 매혹되었다. 방갈로로 돌아와 그녀는 해양 조개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정우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의 심장이 가속화되었다. 보고서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폴더에 숨겨져 있었다. 물론이죠. 그가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그동안 샤워를 할게요. 하지만 따뜻한 물 아래에서 편안히 쉬는 대신 정우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한 조사는 걱정에 의해 동기부여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치매처럼 보였다. 샤워에서 나왔을 때 그는 윤하가 베란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 옆에 노트북이 닫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정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대화가 필요해요. 그는 혈관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계속하기 전에 그녀가 모든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폴더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각 단어가 납처럼 무겁게 계속했다. 내 관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내 가족에 관한. 내가 결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났다. 왜요?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내 삶을 마치 내가 평가받아야 할 투자인 것처럼 조사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가슴이 고통스럽게 뛰는 것을 느끼며 설명하려 했다. 난 그저 당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었어요. 도와요? 윤하가 갑자기 일어났다. 내 허락 없이 내 과거를 파헤치는 것, 나조차 알지 못했던 비밀을 발견하는 것. 그녀의 눈이 그를 만났고 칼날처럼 그를 관통하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아버지에 대해 알았어요. 어머니의 문제들에 대해 알았어요. 그녀는 말에 목이 맸다. 내가 17살 때 병원에서의 그 밤에 대해 알았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밤에. 정우는 그의 어깨에 무너지는 그의 행동의 무게를 느꼈다. 그 특정한 밤 윤하가 혼자 극복한 포기의 시도은 그가 보고서에서 발견했고 그때부터 그를 괴롭혔던 것이었다. 난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깨닫고 속삭였다. 윤하는 베란다 가장자리로 걸어갔고 그녀의 눈은 태양이 지기 시작하는 수평선에 고정되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녀가 이제 이상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마침내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음을 열고 내가 내 과거 이상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고 정우는 그녀의 눈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다. 단지 고통이 아니라 그가 전에 결코 알아채지 못했던 힘도 있었다. 당신은 내 삶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계속했다. 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거예요. 내 시간에 내 방식으로. 왜냐하면 처음으로 난 내가 들을 가치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발견 이후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윤하는 수영 강사인 지아가 친절히 제공한 방에서 섬의 주요 마을에서 밤을 보냈다. 정우는 방갈로에 남아 지나가는 매분 건물 기둥에 부딪히는 매 파도와 함께 자신을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베란다 테이블 위에 윤하의 공책을 발견했다. 그것은 조용한 초대처럼 열려 있었다. 페이지를 만질 때 그의 손이 떨렸고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의 내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거기에 쓰여진 말들은 그를 숨 막히게 했다. 그것들은 단지 이야기나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날것의 정직한 시였다. 윤하는 바다에 대해 어떻게 그것이 그녀를 동시에 두렵게 하고 매혹시키는지에 대해 썼다. 각 파도가 비밀을, 새 출발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바다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다. 한 구절이 말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현재에 빠져들도록, 바닥을 볼 수 없을 때조차 그 물이 우리를 지탱할 것이라고 믿도록 초대한다. 정우는 공책을 닫고 뜨거운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그의 실수의 크기를 이해했다. 윤하를 보호하려고 하면서 그는 그녀로부터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스스로를 드러낼 기회를. 그는 화해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의 진실이 그의 아내를 매혹시키는 파도처럼 흐르게 했다. 그는 이전 결혼에서 배신으로 끝난 유산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썼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금융제국을 세웠는지에 대해, 윤하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그의 모든 물질적 성공이 진정한 영혼의 풍요로움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는지에 대해, 그가 끝냈을 때 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윤하를 찾아 마을로 갔다. 그는 그녀가 일출을 바라보며 해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의 공책을 읽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윤하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긴장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읽을 무언가도 가져왔어요. 그가 노트북을 내밀며 계속했다. 윤하는 컴퓨터를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읽는 동안 정우는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놀라움, 이해, 고통, 마침내 연민처럼 보이는 것. 당신도 당신만의 유령이 있군요. 그녀가 마침내 아침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전구가 그녀 옆 모래에 앉으며 인정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신뢰하는 대신 그것들이 내 행동을 지시하도록 했어요. 당신을 너무 보호하고 싶어서 결국 당신을 다치게 했어요. 윤하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모래와 장난쳤다. 어제 수영장에서 떠 있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때로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장자리를 놓아야 혼자서도 떠다닐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그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일출을 반영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우 씨. 당신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의심할 때조차 나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그가 물었고 그의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멈춰 있었다. 아직도 나를 신뢰할 수 있나요? 윤하는 손을 뻗어 가볍게 그의 얼굴을 만졌다. 신뢰는 수영과 같아요. 그녀가 입술에 작은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매일 연습해야 해요. 때로는 가라앉지만 항상 표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가르쳐 줄래요? 전구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진실되게 신뢰하는 법을요? 윤하는 그의 손을 잡아 그녀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함께 배워요. 그녀가 대답했다. 불완전한 두 사람으로서 주고받기, 보호하고 해방하기 사이의 올바른 리듬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요. 태양이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을 때 그들은 방갈로로 돌아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윤하는 또 다른 조개를 줍기 위해 멈췄다. 여기 각 표시, 그녀가 진주빛 표면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것이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상처들처럼요. 정우는 메시지를 이해했다. 때로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바로 우리를 더 진실되게, 더 사랑받을 가치가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잡고 해변을 따라 걸을 때 그는 그들이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그들의 공책과 노트북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요. 다음 며칠은 윤하와 정우의 관계에 새로운 역학을 가져왔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더 깊은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열었다. 수영 수업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다른 의미를 지녔다. 각 잠수는 상호 신뢰의 연습이었다. 지아, 강사는 윤하의 변화를 알아챘다. 물속에서 더 가벼워졌어요. 그녀가 특히 성공적인 세션 동안 말했다.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을 해안에 남겨둔 것처럼요. 그날 아침 윤하는 처음으로 지지 없이 수영할 수 있었다. 단지 몇 미터였지만 각 팔 저음은 개인적인 승리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정우는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지켜보며 그의 가슴이 자부심과 경외감으로 넘쳐 흘렀다. 이리 와요. 유나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그를 불렀다. 그녀는 수영장 중간에 있었고 그녀의 다리는 표면에 머물기 위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와 함께 수영해요. 정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물에 들어가 그녀에게 수영해 갔고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윤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그의 젖은 얼굴을 만졌다. 때로는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취약해지는 것을 허락해야 해요. 방갈로로 돌아와 윤하는 다시 전구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중요한 기억을 보관하는 종류의 상자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오래된 글이에요. 우리의 첫밤에 언급했던 것들이요. 정우는 경건한 순간을 존중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윤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시간에 다른 수십 개의 공책을 드러냈다. 16살 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가장 오래된 공책 중 하나를 집어들며 설명했다. 그것은 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은 고뇌에 빠진 영혼을 드러냈다. 외로움에 관한 시, 소녀들이 그들의 책임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상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의 무게에 관한 성찰. 정우는 각 단어를 경외심으로 읽으며 마침내 그의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한 존재의 깊이를 이해했다. 당신이 특별히 읽으셨으면 하는 글이 있어요. 윤하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때까지 공책을 넘기며 말했다. 그것은 5년 전에 쓰여진 그녀가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랑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낯선 이에게 편지는 시작했다. 오늘 엄마는 좋은 날을 보냈어요. 새 번미소 지었고 혼자 식사할 수 있었어요. 목욕을 도와드리는 동안 그녀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그녀의 가장 큰 후회는 너무 일찍 나를 그녀의 보호자로 만들어 알아채지 못한 채 내 청춘을 빼앗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 말을 하며 울었고 처음으로 내가 그녀를 위로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게, 그녀의 후회가 목소리를 찾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도 후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돌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정우는 자신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윤하는 계속해서 읽었다. 그래서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랑이여, 만약 우리가 만난다면 단 한 가지만 부탁해요. 내 과거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내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지도예요. 내가 마침내 내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 순간까지요. 이어진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찼다. 정우는 윤하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고 그녀가 수영을 시작한 이후 그것들이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 알아차렸다. 당신에게서 가장 감명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윤하는 고개를 흔들었다. 어떻게 당신이 고통을 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각 경험이, 심지어 가장 어려운 것도 어떻게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지. 윤하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눈까지 도달하는 진정한 미소였다. 복원하는 책에서 그것을 배웠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심지어 가장 손상된 것들, 복구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단지 인내, 관심, 그리고 일부 흔적이 이야기의 일부라는 이해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날 밤 별 아래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윤하는 결정을 공유했다. 네, 글을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녀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정우는 새롭게 된 경외감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가 그녀의 삶의 이 새로운 장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물었다. 내 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녀가 미소로 대답했다. 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독자로요. 나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혼자 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윤하의 변화는 모두의 눈앞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수영 수업은 이제 작은 색색의 물고기들이 그녀 주변에서 춤추는 바다의 얕은 부분에서의 잠수를 포함했다.
지하 강사는 누군가가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드문지 언급했다. 마치 당신이 자신만의 조류를 찾은 것 같아요. 지아가 세션 중 하나에서 말했다. 윤하는 몰디브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관찰하며 등을 대고 떠다니면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어느 아침 방갈로 베란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리조트 직원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가벼운 옷을 입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연배의 신사가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제 섬에 사는 은퇴한 편집자인 기현이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인사가 끝난 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당신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당신을요, 부인. 그는 윤핵의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당신이 바다를 바라보는 방식에 뭔가가 있어요. 마치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처럼요. 정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윤하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기현은 계속했다. 지아가 당신이 글을 쓴다고 말해 주었어요. 아직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로 가득 찬 공책이 있다고요. 허락하신다면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요청은 윤하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정우의 손을 찾았고 그는 지지의 표시로 그것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행복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기현은 이해하며 미소 지었다. 최고의 이야기들은 거의 단지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것들은 진실돼요. 그리고 진실은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일부는 달콤하고 다른 일부는 쓰지만 모두 중요해요. 잠시 망설인 후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공책을 가져와 기현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그녀가 복원하는 오래된 책들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로 받았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약속했다. 같은 시간에 괜찮으시다면요. 그날 밤은 윤핵의 불안한 밤이었다. 그녀는 늦게까지 해변을 걸었고 정우는 항상 몇 걸음 뒤에서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계속 존재했다. 별들은 특히 빛나는 것 같았고 마치 그들도 그녀의 가장 내밀한 말들에 대한 판결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기현이 돌아왔다. 그의 눈은 다르게 빛났고 그의 손은 공책을 들고 있을 때 약간 떨렸다. 내 친애하는 분, 그가 감정에 목이 메인 목소리로 시작했다. 수년간 이렇게 정직하고 깊게 인간적인 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 책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 바다를 만지기도 전에 삶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윤하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닦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취약함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제안이 있습니다. 기현이 계속했다. 런던의 출판사에서 은퇴했지만 아직 연락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을 책으로 변환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단지 회고록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로요. 정우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가슴이 자부심으로 넘쳐 흘렀다. 윤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찾았고 이제 세계가 그것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곤 하지만 윤하가 망설였다. 어머니는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기현은 아버지처럼 부드러운 제스처로 그의 손 사이에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딸들, 다른 어머니들이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마치 우주가 기현의 말을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윤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은 평소와 다른 시간에 전화하는 그녀의 어머니였다. 떨리는 손으로 윤하는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달랐다. 더 평온하고 더 존재감이 있었다. 따라 그녀의 어머니가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당신을 볼 필요가 있었어요. 오늘 확신과 함께 일어났어요.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마침내 혼자 있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의 말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윤하는 정우를 바라보고 기현을 바라보고 이제 그녀의 친구가 된 바다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다. 책을 출판하기로 한 결정은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다. 윤하는 아침을 글쓰기에 헌신했고 정우의 선물인 새 노트북을 갖고 방깔로 베란다에 앉았다. 기현은 출판업계에서의 수십 년 경험과 더 중요하게는 이야기될 필요가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그의 민감한 시선을 가지고 매일 그녀를 안내하기 위해 나타났다. 단순히 당신의 삶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첫 장들을 검토하는 동안 기현이 설명했다.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리로 변환하는 것이죠. 윤하는 이전에는 오래된 책들에만 바쳤던 것과 같은 헌신으로 모든 조언, 모든 제안을 흡수했다. 하지만 그녀가 쓰는 것을 피하는 특별한 장이 있었다. 그녀가 17살 때 병원에서의 그 밤에 관한 것. 이것에서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겠죠. 그녀가 어느 밤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전구에게 물었다. 태양은 지고 있었고 하늘을 바다 위로 쏟아지는 것 같은 분홍색과 주황색 톤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일부 이야기는 단지 우리의 것으로 남을 수 있어요. 윤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발은 따뜻한 모래에 약간 가라앉았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단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도 다른 어머니들과 딸들이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윤하는 글을 쓰기 위해 앉았다. 말들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강처럼 흘러나왔고 수년간의 침묵과 억제된 고통을 담았다. 그녀는 너무 어리면서도 너무 큰 무게를 짊어지는 것에 피로에 대해 썼다. 그날 밤 그녀의 어머니가 특히 심한 우울증 발작을 겪었던 것에 대해 내가 17살이었고 50살처럼 느껴졌어요. 윤하는 썼다. 그날 밤 마침내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병원 화장실 바닥에 앉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어요. 그때 한 간호사 그녀의 이름을 한 번도 알지 못했어요. 내 옆에 앉아 단순히 내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고 공허한 말로 나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거기 있었고 내 고통을 목격하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약해지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글을 끝냈을 때 이미 새벽이었다. 깨어 있었던 정우는 그녀를 베란다에서 밤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끝냈어요. 그녀가 단순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울어서 거칠었다. 정우는 그녀를 뒤에서 안았고 함께 그들은 잔잔한 물에 반사된 별들을 관찰했다. 당신에게서 가장 감명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어떻게 당신이 가장 어두운 밤들조차 다른 이들을 인도할 별로 변환할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기현이 새 장을 읽었을 때 그의 눈은 흐려졌다. 그가 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이 당신 책의 핵심입니다. 단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어떻게 빛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어머니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왔다. 윤하는 그녀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장을 읽도록 보냈다. 대답은 예상치 못한 고백의 형태로 왔다. 따라 그녀의 어머니가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 간호사는 너의 이모 미경이었어. 윤하는 세상이 회전하는 것을 느꼈다. 미경 이모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음 날 나를 찾아왔어. 그녀의 어머니가 계속했다. 화장실에서 너를 발견한 것에 대해 말해 주었어. 내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너에게 계속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그녀였어. 그녀는 내게 알리고 싶어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부끄러웠고 죄책감이 들었어. 그리고 지금 내 말을 읽으면서 그 침묵이 내게 지운 또 다른 무게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 계시는 계속 이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후 몇 년 동안 미경이 어떻게 비공식적인 치료사가 되어 우울증을 더 건강하게 다루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윤하가 도서관에서 일하도록 제안한 것도 그녀였고 책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윤하가 물었고 눈물이 자유롭게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일부 진실은 드러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녀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이 책처럼, 네가 마침내 네 삶에 들어오게 한 이 사랑처럼. 윤하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정우를 바라보고 이 장면을 이해하는 미소로 지켜보고 있던 기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각 사람이 그녀의 여정의 다른 부분을 대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이야기될 준비가 된 이야기 속에서 서로 얽혀 있었다. 이모 미경에 관한 발견은 윤하가 알지 못했던 문을 열었다. 이어진 날들 동안 그녀는 이제 발견한 진실로 자신의 기억에 몰입했고 단지 그녀가 알고 있던 말들로만이 아니라 이제 발견한 진실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썼다. 어느 아침 이제는 강사라기보다 친구인 지아와 함께 수영하는 동안 윤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재미있네요. 그녀가 수정처럼 맑은 물에서 평온하게 떠다니며 말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물 밖에 머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지,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잠수해야 할 때. 지아는 은유를 이해하고 미소 지었다. 당신은 더 이상 바다를 보고 떨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관찰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윤하는 단지 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에서도 변화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확신에 찼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확고했으며 그녀의 미소는 더 자주 나타났다. 정우는 자부심과 감탄의 혼합으로 각 작은 변화를 주목했다. 기현이 주최한 특별한 저녁 식사 중에 또 다른 놀라움이 나타났다. 편집자는 서물 방문 중인 문학계의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아동도서 편집자인 서연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하 씨, 서연이 도서관에서의 그녀의 일에 대해 들은 후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글을 써본 적이 있으세요? 당신이 경험을 묘사하는 방식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복잡성을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는 특별한 감수성이. 그 제안은 윤하를 놀라게 했다. 저는 그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인정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본능적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공책을 찾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서연이 계속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들이에요. 그날 밤 윤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방갈로 베란다에 앉아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물 아래에서 숨을 쉴 수 있지만 잠수하기를 두려워하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 정우는 다음 날 아침 그녀를 거기서 발견했는데 그녀는 그림과 말들로 가득 찬 공책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보세요. 그녀가 깨어났을 때 말하며 그에게 페이지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하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되었어요. 정우는 주에 깊게 이야기를 읽었고 윤하의 여정의 요소들이 마법적이고 접근 가능한 서술로 변환된 것을 인식하면서 그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완벽해요. 그가 단순히 말했다. 윤하가 회고록과 병행하여 아동도서를 쓰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반응했다.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 기억나니? 화상, 통화 중에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인어와 바다 생물들이 있는 그림들 모두 보관했단다. 보관하셨어요. 윤하가 놀라서 물었다. 그녀는 항상 우울증의 가장 어려운 시기 동안 어머니가 그녀의 어린 시절 창작물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물론이지. 그것들은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유일한 순간이었어. 내 가장 어두운 날들에도 나는 네가 만든 각 그림, 네가 발명한 각 이야기를 보관했어. 그것은 언젠가 네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할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는 내 방식이었어. 기현은 보관된 그림들에 대해 알고 대담한 것을 제안했다. 왜 자신의 아동 도서에 직접 사파를 그리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 아이디어는 동시에 두렵고 흥분되는 것이었다. 윤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술을 회복하기 위해 며칠을 연습했다. 정우는 그녀에게 전문 수채화 세트로 놀라게 했고 서서히 그녀의 공책 페이지들이 색과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내 모든 부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윤하가 그녀의 발전을 전구에게 보여주는 어느 날 밤에 말했다. 작가, 예술가, 수영하는 사람 모두 같은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윤하는 밤에 바다를 바라보고 그녀의 그림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그녀 안에서 그렇게 많은 가능성을 깨우는데 도움을 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떠다니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찾기 위해 길을 잃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정우는 그녀를 안았고 그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꼈다. 더 존재하고 더 완전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는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지고 놀면서 물었다. 네, 그녀가 그에게 기대며 대답했다. 모든 종류의 사랑에 관해서요. 치유하는 사랑, 해방시키는 사랑, 그리고 주로 우리가 정확히 우리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사랑에 관해서요. 몰디브에서의 날들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윤하 안의 무언가는 영원히 변했다. 그녀의 아동도서 그림들은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형태를 갖추었고 그녀의 기억의 요소들과 이제 바다에서 발견한 마법을 섞었다. 아동도서 편집자인 서연은 그녀의 창의적인 오후에 지속적인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녀가 윤하가 특히 감동적인 사파에 마지막 터치를 가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책들에 둘러싸인 채 바닥에 앉아 있는 어린 소녀보 실제 기억에 기반한 거예요. 윤하가 부드러운 파란색 톤의 브러쉬를 담그며 설명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아주 아플 때는 책을 집 근처 해변으로 가져갔어요. 한 번도 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책들이 바다에 잠겨바다 밑바닥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일하면서 대화를 듣고 있던 정우는 관심을 갖고 고개를 들었다. 윤하가 어린 시절에 이런 혼자만의 도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책들은 바다 밑바닥에서 무엇을 가져왔나요? 서연이 그들이 중요한 무언가에 닿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드럽게 물었다. 윤하는 그림을 그리던 것을 멈추고 그녀의 눈은 먼 기억에 잃어버렸다. 그들은 다른 어머니들을 가져왔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미소 짓고 놀아주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약이 필요하지 않은 어머니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이해를 가져왔어요. 제가 읽은 각 이야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서연은 정우와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다른 아이들을 위해 책에서 찾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위안을 만들고 있어요. 바로 그때 리조트 직원이 방갈로 문을 두드리며 부피가 큰 소포를 가져왔다. 그것은 윤하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녀가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어린 시절 그림들. 떨리는 손으로 윤하는 소포를 열었다. 그림들 외에도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이것은 할머니의 일기장이야. 소포에 동봉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녀의 어머니가 설명했다. 내 그림을 찾는 동안 그녀의 물건 사이에서 발견했어. 네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일기장은 누구도 언급한 적 없는 가족의 비밀을 드러냈다. 윤하가 아직 아기였을 때 돌아가신 그녀의 할머니 또한 우울증과 싸웠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달리 그녀는 예술을 통해 치유를 찾았다. 각 붓자국은 호흡하는 방식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항목 중 하나에 그녀의 할머니가 썼다. 각 색은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여전히 싸우고 있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윤하는 밤새 일기장을 읽으며 한 번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조상의 연결을 발견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아동도서 사파가였고 60년대의 가명으로 출판했다. 그녀의 사파는 섬세했고 바다, 생물로 가득 찼으며 놀랍게도 윤하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림과 유사했다. 마치 세대를 통해 전해진 선물 같아요. 전구가 온라인에서 윤하가 발견한 그녀의 할머니가 사파를 그린 오래된 책 중 하나를 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 각자가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그녀는 작업 책상에 앉아 새로운 에너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각 붓자국은 단지 그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치유 형태를 찾은 새 세대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을 잠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녀가 아침 식사 중에 발표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가족을 발견하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물 아래에서 이야기를 숨쉬는 능력. 하지만 그 재능에 접근하기 위해 그녀는 먼저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고 잠수해야 해요. 서연은 그들의 아침 식사에 합류했고
승인과 함께 미소 지었다. 강력한 은유예요. 그녀가 말했다. 유산, 용기, 그리고 예술의 변활력에 관해서요. 그리고 치유에 관해서요. 유나가 테이블 위에 펼쳐진 할머니의 그림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때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뿌리를 이해해야 우리 자신의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요. 정우는 아내를 경외감으로 지켜보았다. 유나는 새로운 자신감을 발산했고 마치 과거에 대한 각 발견이 그녀를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서관에서 만났던 수줍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예술가, 자신의 이야기를 찾는 이야기꾼이었다. 할머니의 일기장 발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계시를 촉발했다. 그녀가 사파를 그린 책에 관한 연구 중 하나에서 윤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완료하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는 지역 신문의 오래된 인터뷰. 1년의 책이 될 예정이었어요. 윤하가 전구와 서연에게 큰 소리로 읽었고 그들은 주에 깊게 들었다. 물에서 색을 볼 수 있는 소녀에 관한 거였어요. 각 책은 다른 감정, 자기 발견의 다른 여정을 나타낼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시리즈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서연이 이미 출판 가능성을 상상하며 물었다. 윤하는 계속 읽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내 딸, 윤하의 어머니,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계속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물에서 보았던 색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것들과 함께 내 창작 능력도. 이것은 항상 내 가장 큰 후회일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말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못했던 것. 끼어진 침묵은 의미로 무거웠다. 정우는 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아마도 그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윤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 할머니의 사파를 보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단지 계속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눈에 새로운 빛이 빛났다. 원을 완성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윤하는 어머니와 긴 화상 대화를 나누었다. 함께 그들은 더 많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면서 오래된 기억 상자를 탐색했다. 할머니의 미완성 스케치, 그녀가 말하려 했던 이야기에 관한 메모, 심지어 바다에 관한 시가 담긴 작은 공책까지. 그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해변에 데려가곤 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감정을 담아 회상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그녀는 물에는 세상의 모든 색이 있다고 말했어요. 단지 마음을 열고 보는 법을 알면 된다고요. 어떻게 느끼세요? 윤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당신을 통해 따라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다고 느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아마도 당신의 이야기를 읽을 다른 가족들에게서도. 그 대화는 윤하가 프로젝트에 중요한 변화를 주게 했다.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닐 거예요. 그녀가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 설명했다. 3부작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소녀가 그녀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재능이 할머니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가 물에서 색을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 것에 관한 거죠. 서연이 비전을 이해하며 완성했다. 정확해요. 윤하가 미소 지으며 이미 새로운 사파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의자에스다. 각 책은 다른 스타일의 사파를 가질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색, 내 스타일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의 그림 요소를 통합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융합이 될 거예요. 다른 세대가 어떻게 함께 치유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우는 자신의 변화에 매료되어 일하는 아내를 지켜보았다. 전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던 여성이 이제는 그 안에 전체 세계를 창조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예술로 변화시켰다.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윤하가 특히 감동적인 장면을 그리면서 말했다. 다른 나이의 세 여성이 색으로 가득 찬 바다에서 함께 수영하는 모습. 단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 간의 다리를 재건하고 있어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단지 편집자가 아니라
가까운 친구가 된 서연은 승인과 함께 미소 지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이야기의 어려운 부분을 지우려 하지 않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나는 잠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멈추고 방갈로 창문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재미있네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항상 있었던 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 이 장소, 이 바다가 단지 내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3부작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윤하는 삽화와 글쓰기에 긴 시간을 헌신했다. 각 페이지는 마치 이야기들이 단지 이야기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특히 집중된 그림 세션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서연은 할머니의 경력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녀가 일했던 출판사의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몇몇 오래된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윤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바꿀 편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아미가, 할머니의 사라진 몇 달 전에 쓰여진 편지가 시작했다. 당신이 당신의 상태에 대해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의 편집자이자 친구로서 도움을 구할 것을 주장해야겠어요. 물에서 색을 보는 소녀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들은 미완성으로 남기에는 너무 중요해요. 그것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윤하는 계속 읽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편지는 그녀의 할머니가 단순히 글쓰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산후 우울증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정구 씨, 그녀가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함께 그들은 나머지 서신을 읽었다. 언급된 상태는 그녀의 할머니가 모두에게 숨겼던 심각한 진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책 시리즈를 완성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물에서 색을 보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이 썼어요. 윤하가 얼굴에 눈물이 흐르며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우울증에 관한 은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떠나기 전에 아름다운 것을 남기려는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정우는 이 발견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며 아내를 안았다. 이것이 당신의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그것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요. 윤하는 밤을 새워 모든 편지를 다시 읽고 이전에는 분산된 것처럼 보이던 점들을 연결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단지 3권이 아니라 7권의 책을 계획했었고 각각은 무지개의 다른 색과 치유와 수용에 관한 다른 교훈을 나타냈다. 다음 날 아침, 지아와의 수영 수업 동안 윤하는 수정처럼 맑은 물에 떠있는 동안 깨달음을 얻었다. 프로젝트를 확장해야 해요. 그녀가 아침 식사 동안 발표했고 그녀의 눈은 결단으로 빛났다. 단지 3권의 책이 아닐 거예요. 그녀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7권이 될 거예요. 창의적인 아침에 지속적인 존재가 된 서연은 관심을 갖고 몸을 기울였다. 더 말해보세요. 그녀가 이미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인식하며 요청했다. 각 책은 한 색과 다른 종류의 치유에 헌정될 거예요. 윤하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손이 활기차게 움직이며 설명했다. 빨간색은 용기에 관한 것이고 주황색은 창의성에 관한 것이고 노란색은 기쁨에 관한 것이고 초록색은 성장에 관한 것이고 파란색은 진실에 관한 것이고 남색은 직관에 관한 것이고 보라색은 변환에 관한 것이 될 거예요. 정우는 경외감으로 아내를 지켜보았다. 도서관에서 만났던 수줍은 여성은 할머니의 유산을 완전히 독특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계속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예술가로 변화했다. 하지만 더 있어요. 윤하가 스케치북을 집어들며 계속했다. 각 책에는 보완적인 활동 공책이 함께 제공될 거예요. 내 자신의 치유 여정 동안 개발한 예술치료 연습이 담긴. 아이들은 내가 했던 것처럼 예술과 글쓰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탐색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스케치 중 하나를 집어들어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이것은 혁명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단지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유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바로 그때 윤하의 전화가 울렸다. 평소와 다른 시간에 전화하는 그녀의 어머니였다. 화면에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입술에는 미소가 있었다. 딸아. 그녀의 어머니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을 찾았어요. 다락을 정리하다가 할머니의 마지막 원고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떠나기 전에 쓰고 있던 것. 윤하는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다. 7번째 책의 원고인가요? 그녀가 감정을 거의 담지 못하고 물었다. 네,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리고 헌정사가 있어요, 당신에게. 저에게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기였는데 헌정사는 이렇게 말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손녀 윤에게 언젠가 내가 그토록 사랑한 물속의 색들을 찾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작은 아이야. 색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어진 침묵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윤하는 테이블에 펼쳐진 그녀의 그림, 베란다 너머의 바다. 마침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윤하가 속삭였다. 어떻게든 그녀는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원고 발견은 윤하의 프로젝트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왔다. 그녀의 어머니는 각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냈고 윤하는 몰디브의 조용한 밤 동안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몰입할 수 있었다. 원고는 윤하가 예상했던 모든 것과 달랐다. 그것은 단지 아동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사랑의 편지였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였다. 세계 소녀, 윤하가 어느 날 밤 전구에게 큰 소리로 읽었다. 그녀의 가장 큰 힘이 물에서 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색을 찾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세상이 색 없이 보일 때조차 아름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누군가이기 때문이다. 원고의 내용을 알게 된 서연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다. 만약 이것을 더 큰 무언가로 변환한다면 그녀가 아침 회의 중 하나에서 제안했다. 단지 책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완전한 예술치료 프로젝트로요? 그 제안은 윤하 안에서 무언가를 불붙였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책의 요소와 실용적인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쉬지 않고 일했다. 각 색은 그녀의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녀 자신의 치유, 여정에서 영감을 받은 자체 연습 세트를 갖게 될 것이다. 빨간색은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날들을 위한 것이 될 거예요. 그녀가 자료의 첫 스케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아이들은 주인공이 책에서 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보부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은 슬픔의 순간들을 위한 것이고 호흡 연습과 손으로 그리기 연습이 있을 거예요. 노란색은 작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고 정우는 자부심과 경외심의 혼합으로 아내를 지켜보았다. 당신은 단지 문학적 유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치유의 세대 간 다리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한 계획 세션 중 하나에서 윤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옛 학교 미술 선생님이 서연이 문학 블로그에 공유한 스케치들을 온라인에서 보았다. 윤하 씨, 익숙한 목소리가 더 단순한 시대의 기억을 가져왔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신의 할머니는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 여름 동안 내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선생님이 되도록 영감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 계시는 윤하를 부드러운 파도처럼 쳤다. 또 하나의 연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실. 그녀는 항상 예술이 단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실되게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들은 윤에게 깊이 울렸다. 그날 밤 방갈로 베란다에 혼자 있으면서 그녀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쓰기 시작했다. 물속의 색들은 단지 책의 시리즈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빠지라는 초대장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항상 예상되는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책의 페이지에서, 그림의 색에서, 또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바다의 부드러운 파도에서 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글을 읽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이것은 삶을 바꿀 거예요. 그녀가 단순히 말했다. 프로젝트는 유기적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동 심리학자가 예술치료 연습 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자원했다. 아동 재활센터가 시범 프로젝트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놀라움은 어머니의 이메일을 통해 왔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신의 이야기들 따라 그녀가 썼다. 내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하게 했어요. 우울증 전에, 모든 것 전에. 나도 물속에서 색을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도 내 안에 그 부분도 회복할 시간인 것 같아요. 유나는 그 이메일을 정구에게 보여주었고 그녀의 가슴은 감정으로 넘쳐났다.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세 세대가 같은 물에서 다른 색들을 찾고 있어요. 정우는 그의 아내를 안았고 그녀가 몰디브에 온 이후 얼마나 변했는지 느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것이었다. 당신은 단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환했어요. 그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에 닿을 무언가로요. 몰디브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다른 에너지를 가져왔다. 방갈로 이전에는 조용한 피난처였던 곳이 활기찬 창의적인 스튜디오로 변모했다. 벽은 사파, 스케치, 다채로운 메모로 덮여 있었다. 유나는 평온한 강렬함으로 일했고 마치 각 붓자국이 그녀를 그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가깝게 가져다주는 것 같았다. 어느 아침 서연과 함께 그녀의 사파를 정리하는 동안 유나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프로젝트의 일부 이미지를 본 도서관의 옛 동료인 지수로부터였다. 유나 씨, 메시지는 말했다. 아마도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의 할머니는 내 어머니의 삶을 구했어요. 70년대에 그녀가 나를 임신했을 때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작은 서점에서 할머니의 책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물에서 색을 보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가 그녀가 계속하도록 도왔어요. 그녀는 책을 수년간 보관했고 내가 책 복원 일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을 알지 못한 채로도 항상 당신과 특별한 연결을 느꼈던 거예요. 유나는 앉았고 그 계시에 충격을 받았다. 가까이에서 노트북에 작업 중이던 정우는 그녀의 표정을 알아차리고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놀라워요. 유나가 메시지를 보여주며 대답했다. 작은 창작 행위들이 어떻게 시간을 통해 메아리 칠 수 있는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삶들에 닿는지. 가까운 편집자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가 된 서연은 유나의 가장 최근 스케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세 세대의 여성들이 손을 잡고 바다 위에 무지개를 형성하는 사파. 당신의 작업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서연이 물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이나 이야기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예술과 공유된 고통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웹을 당신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바로 그때 수영 강사인 지아가 유나의 마지막 수업을 위해 도착했다. 하지만 수영장이나 얕은 바다로 가는 대신 지아는 다른 제안을 했다. 오늘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산호초로 갈 거예요.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요. 유나는 뱃속에 오싹함을 느꼈다. 산호초는 바다의 더 깊은 부분에 있었고 물은 항상 그녀를 겁나게 했던 짙은 파란색이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마비시키지 않았다. 준비되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의 확고함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정우와 서연은 유나가 지하 옆에서 산호초를 향해 수영하는 것을 해변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안전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그들이 지정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잠수했다. 그녀가 발견한 수중 세계는 그녀의 숨을 앗아갔다.
다채로운 물고기들이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는 산호 사이에서 춤을 췄다. 햇빛이 물속에서 최면적인 패턴을 만들었고 마치 바다 자체가 이야기를 그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눈은 새로운 빛으로 빛났다. 이것을 그려야 해요. 그녀가 해변으로 돌아오자마자 말했고 이미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몇 시간 동안 윤하는 새로운 삽화에 작업했다. 그것은 단지 산호초에서 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여정 동안 발견한 실제 세계와 내면 세계의 융합이었다. 그림에서 물에서 색을 보는 소녀는 각 산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바다에 잠겨 있었다. 빨간색과 주황색 톤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산호가 있었고, 깊은 파란색 톤의 기억의 산호가 있었고, 섬세한 초록색 톤의 치유의 산호가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책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녀가 경이로움을 가지고 지켜보는 서연에게 설명했다. 소녀가 마침내 그녀가 물에서 보는 색들이 단지 외부 세계의 반사가 아니라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변환하는 그녀 자신의 능력의 반사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날 밤 어머니와의 화상 통화 동안 윤하는 잠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삽화를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녀가 눈물 사이로 말했다. 아프기 전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를 잠수하러 데려가곤 했어. 그녀는 물 아래에서 우리가 세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었어. 지금 당신의 그림을 보기 전까지. 그녀의 어머니가 말하는 동안 윤하는 단지 창의적인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가로지르는 치유의 사이클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책에 있는 각 붓자국은 가족 이야기의 끊어진 실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었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침묵에 목소리를 주는 것이었다. 어머니, 윤하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돌아가면 저를 방문하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말해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들을 이야기가 더 많고요. 몰디브를 떠나기 전날 윤하는 리조트의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조직했다. 서연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완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갤러리의 벽은 색과 이야기에 바다로 변했고 각 삽화는 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영감을 준 여정을 말하기 위해 신중하게 배치되었다. 정구는 윤하가 첫 방문객들을 전시회 주변으로 안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세계화의 중재자로 필요한 수줍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그녀의 눈은 각 삽화 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조용한 자신감으로 빛났다. 이 시리즈는 무지개의 7색을 나타냅니다. 그녀가 관심 있는 그룹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색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영혼의 상태 변화의 순간들이에요. 빨간색은 단지 용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힘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파란색은 단지 슬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의 깊이에 관한 것이에요. 방문객들 중에는 리조트의 예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지 아이들이 있었다. 삽화 앞에서 커다란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은 윤하가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가장 순수한 증거였다. 7살도 채 안 된 소녀 중 한 명이 윤하의 드레스 끝자락을 당겼다. 당신도 물에서 색을 봐요. 그녀가 무구하게 물었다. 윤하는 아이의 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있잖아?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 모두 물에서 색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보여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에요. 바로 그때 몇 주 전에 윤하를 발견한 은퇴한 편집자인 기현이 갤러리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윤하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연락처를 통해 찾을 수 있었던 할머니의 책 중 하나의 초판이었다. 당신이 이것을 보고 싶을 것 같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책을 건네며 말했다. 아직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복사본 중 하나예요. 윤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열었다. 삽화들은 시간에 의해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활기찬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수기 메모. 이 책을 찾는 사람에게 색들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가장 회색인 날에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찾기 위해 조금 더 깊이 잠수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찾을 때 세상과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어딘가에 누군가가 오직 우리만이 볼 수 있는 색이 정확히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온 서연은 유나의 눈에 있는 눈물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전시회 후 윤하, 전구, 서연, 그리고 기현은 별 아래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해변에 앉았다. 바다는 조용했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무한한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었다. 우리가 돌아가면 윤하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새로운 결단을 담고 있었다. 제가 일하는 도서관을 무언가 더 큰 것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요. 단지 옛 책을 복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만의 색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고 그 아이디어에서 그가 그녀에게 반하게 한 것과 같은 부드러운 힘을 인식했다. 어떻게 상상하세요? 그가 물었다. 예술치료 스튜디오요. 윤하가 가능성으로 빛나는 눈으로 설명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말로 항상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예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곳. 책이 단지 읽을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치유를 위한 문이 되는 곳. 서연은 즉시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우리는 이것을 책 출시와 통합할 수 있어요. 그녀가 제안했다. 다른 도서관에 비슷한 공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단지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현이 추가했다. 병원, 학교, 커뮤니티 센터. 자신만의 색을 찾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윤하는 밤에 바다를 바라보며 이곳에 온 이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것은 단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진정한 목소리, 그녀의 목적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녀가 정우와 손가락을 엮으며 말했다. 여기 왔을 때 구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구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표면으로 가는 그들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요. 서울로의 귀하는 다른 에너지를 가져왔다. 도서관 전에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처럼 보였던 곳이 이제는 가능성의 포털로 나타났다. 윤하는 그녀의 일러스트레이션과 7권의 책의 완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공간을 보았다. 도서관 관장인 한지현 씨, 회색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성은 윤하가 덜 사용되는 방 중 하나를 예술치료 스튜디오로 변환하자는 제안을 발표하는 동안 주에 깊게 들었다. 단지 그림을 그리는 장소가 아닐 거예요. 윤하가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설명했다. 사람들이 제가 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예술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한지현 씨는 독서 안경을 벗고 생각에 잠겨 그것을 청소했다. 윤하 씨, 그녀가 시작했다. 할머니가 여기서 비슷한 일을 하곤 했어요. 윤하는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세요? 아, 그것은 물론 오래전 일이었어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 그녀는 토요일에 와서 아이들에게 미술 수업을 했어요. 그것은 평범한 수업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각 아이가 보여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항상 각 사람이 자신 안에 바다를 품고 있다고 말했죠. 그 계시는 윤하를 부드러운 파도처럼 쳤다. 또 하나의 연결, 또 하나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 그녀의 할머니는 단지 물에서 색을 보는 것에 대해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색을 발견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을 만들었다. 이 첫 재적응 주간 동안 윤하와 함께하는 정우는 그녀의 눈에 있는 감정을 알아차렸다. 아마도 그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당신은 단지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꺼져서는 안 되었던 빛을 다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단지 한지연 씨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사회 전체에 의해 열정적으로 승인되었다. 선택된 방, 작은 정원으로 향하는 큰 창문이 있는 넓은 공간은 변화를 시작했다. 윤하는 그녀의 책의 본질을 반영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식에 쉬지 않고 일했다. 벽은 몰디브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톤으로 칠해졌다. 선반은 단지 예술책뿐만 아니라
그녀가 계획한 워크숍을 위한 재료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어느 오후 브러쉬와 물감을 정리하는 동안 윤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받았다. 그것은 몰디브에서 그 계시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도서관의 옛 동료인 지수였다.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지수가 갈색 종이로 포장된 꾸러미를 내밀며 말했다. 안에는 할머니의 책이 있었는데 수년 전 지수의 어머니의 삶을 구했던 그 책이었다. 이것이 이제 이 장소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 페이지에서 희망을 찾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윤하는 존경스러운 주의로 책을 넘겼다. 페이지들은 시간과 사랑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여백에는 지수의 어머니가 만든 작은 메모가 있었다. 각 메모는 이야기가 가질 수 있는 변화의 힘에 대한 증언이었다. 특별한 장소에 놓을게요. 윤하가 약속했고 이미 할머니의 기억에 헌정된 작은 선반을 상상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 런던에서 여행한 서연이 그 순간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다. 출판사들은 특히 몰디브에서의 전시회 결과를 본 후 7권의 책 제안에 열광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있어요. 서연이 흥분을 거의 담지 못하며 말했다. 전국의 여러 도서관이 당신의 예술치료 프로젝트를 복제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어요. 그들은 예술을 통한 치유 공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윤하는 앉았고 이 가능성들의 무게를 느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에게 더 물었다. 전구가 항상 그녀를 진정시키는 그 조용한 확신을 담아 대답한 것은 바로 그였다. 당신이 수영을 배운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한 번의 하나의 움직임, 물이 당신을 지탱할 것이라는 신뢰와 함께. 그날 밤 새 스튜디오에 혼자 윤하는 첫 워크숍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활동 일정을 그리면서 그녀는 단지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취약해질 수 있는 공간을, 그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야기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계획에, 각 세부, 사항의 책을 바다로 가져가곤 했던 소녀가 조금 있었고, 몰디브에서 수영을 배운 여성이 조금 있었고, 그녀의 할머니가 항상 그녀가 될 것이라고 알았던 예술가가 많이 있었다. 예술, 치료 스튜디오 개관은 봄의 화창한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윤하는 특별히 할머니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선택했다. 이제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한 방은 첫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벽은 개발 중인 책의 사파뿐만 아니라 한지현 씨가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들도 전시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할머니의 이미지. 그날의 첫 놀라움은 공식 개관 전에 왔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회 불안으로 인해 단지 비디오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오래된 상자를 들고 스튜디오 문에 나타났다. 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긴장과 결단의 혼합이 담긴 눈으로 말했다. 일부 이야기는 직접 이야기되어야 해요. 상자에는 수십 개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단지 어린 유나의 그림뿐만 아니라 할머니에 의해 안내된 그녀의 어머니의 첫 예술 작품도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우울증에 의해 침묵된 재능을 보여주는 생명과 색으로 가득 찼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작은 스케치북을 가방에서 꺼내며 고백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손이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브러쉬를 잡을 때마다 할머니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나를 안내하는 것처럼. 윤하는 그녀의 어머니를 안았고 그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꼈다. 더 강하고 더 존재감이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익숙한 냄새가 이제 페인트와 수채화와 섞여왔다. 활동은 작은 그룹으로 시작되었다. 단지 10명 지역의 몇몇 아이들과 지역신문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읽은 후 등록한 어른들을 포함해서 윤하는 각 순간을 신중하게 계획했지만 현실은 그녀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70세 여성이었다. 항상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주름진 손으로 경건하게 브러쉬를 들고 말했다. 당신의 색을 찾기에 결코 늦지 않아요. 윤하가
그녀의 첫 그림 연습을 통해 부드럽게 안내하며 대답했다. 정우는 방의 한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아내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유나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참가자들 사이를 오갔고 마치 이 역할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책 뒤에 숨어야 했던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가, 이야기의 큐레이터, 세계 수호자였다.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몇몇 편집자들을 데려온 서연은 그녀의 열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책보다 훨씬 더 커요. 그녀가 전구에게 속삭였다. 이것은 예술을 통한 치유의 움직임이에요. 오후가 진행되고 이야기들이 색과 함께 흐르기 시작했다. 12살 소녀는 그녀도 슬플 때 물에서 다른 색을 본다고 밝혔다. 한 남성은 예술이 어떻게 아내를 잃은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윤하의 어머니는 모두의 놀라움으로 그림을 통한 자신의 재발견 여정을 공유하기 위해 자원했다. 휴식 시간 동안 윤하는 그녀의 브러쉬 케이스에서 접힌 메모를 발견했다. 필체는 그녀의 어머니의 것이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이 공간에서 당신을 보면서 마침내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을 이해했어요. 예술은 단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들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그 다리를 건설했어요, 윤하. 단지 우리 셋 사이에만, 당신, 나, 그리고 할머니도 아니라 당신이 발견하도록 돕고 있는 색들을 통해 치유를 찾을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항상 부재한 어머니였던 것에 대해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소중한 순간을 빼앗도록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우리의 고통 이야기를 그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환한 것을 보면서 아마도 모든 것이 정확히 일어나야 했던 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요. 할머니는 일부 사람들이 특별한 선물과 함께 태어난다고 말하곤 했어요. 단지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 안에서 찾도록 돕는 것. 당신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딸아.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나는 내 것을 재발견할 준비가 되었어요. 유나는 메모를 가슴에 품고 마치 아주 오래된 원이 마침내 닫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방 주변을 둘러보았고 창작에 몰두한 사람들, 아이의 그림을 돕는 그녀의 어머니, 사랑과 자부심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전구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실히 알았다. 그녀는 단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었고 그것은 세대를 초월하고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의 가장 깊은 본질에 닿는 것이었다.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외로움을 연결로, 두려움을 색으로 변환하는 능력. 예술치료 스튜디오 개관 이후 6개월이 지났다.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한 공간은 창의성과 치유의 활기찬 센터로 변모했다. 이전에 비어있던 벽은 이제 참가자들이 만든 그림 콜라주를 통해 수백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유나는 시리즈의 7번째 책을 위한 마지막 사파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무실에 있을 때 서연이 흥분과 긴장을 섞은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다. 윤하 씨, 그녀가 시작하며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런던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국제아동문학상위원회가 당신의 물속의 색들 시리즈를 올해 선정에 포함시키고 싶어 해요. 그 소식은 윤하를 놀라게 했다. 처음 6권의 책은 지난 몇 달 동안 출판되었고 각각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국제적 인정은 그녀가 결코 상상해보지 않은 것이었다. 더 있어요. 서연이 계속했고 그녀의 미소가 커졌다. 그들은 단지 책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체 예술치료 프로젝트를 문서화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전 세계의 도서관과 문화센터에서 복제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윤하는 일어서서 사무실 창문으로 걸어가 복도 건너편 스튜디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의 첫 학생 중 한 명인 민지는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세션을 진행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속적인 존재가 되어 우울증과 싸우는 어른들을 위한 예술치료 그룹을 조정하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윤하가 서연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저 문을 통과하는 각 사람은 자신의 고통 이야기를 가져오지만 또한 변화의 가능성도 가지고 갑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추가하는 각 색의 방울이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도달하는 파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세션 중 하나 동안 유나는 또 다른 놀라움을 받았다. 다채로운 리본으로 장식된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이 스튜디오에 들어왔다. 그것은 유나의 할머니의 옛 제자 중 한 명인 미정이었다. 신문에서 당신의 작업에 관한 기사를 봤어요. 그녀가 담긴 눈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사진들, 색들, 모든 것이 할머니의 수업을 너무 생각나게 했어요. 그녀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아요? 우리가 각 붓자국이 자기 사랑의 한 형태라고 믿게 하는. 미정은 가방을 열고 누런 봉투를 꺼냈다. 며칠 전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알 것 같아요. 봉투에는 흑백 사진이 있었지만 윤하의 주의를 끈 것은 그녀가 사진을 열었을 때 떨어진 접힌 종이 조각이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편지였는데 한 번도 보내지지 않은 그녀의 출발 며칠 전에 쓰여진 것이었다. 사랑하는 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당신은 아직 당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약속에 불과해요.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알고 있어요. 심장만이 가진 그런 확신으로 당신이 이 색과 치유의 이야기를 계속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예술이 단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려고 내 삶을 보냈어요. 이제 내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 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작은 예술가가 물러가는 당신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이 마침내 당신 안에 사는 색들을 발견할 때, 기억하세요. 각 사람은 가능성의 바다를 품고 있어요. 일부 바다는 조용하고 다른 것들은 폭풍우가 많아요. 일부는 깊고 어둡고 다른 것들은 맑고 투명해요. 하지만 모두 예외 없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을 품고 자 있어요. 하서 계속 수영하세요. 내 사랑.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예술이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연결할 수 있다고 계속 믿으세요. 그리고 주로 세상에 떠다니는 법을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바다의 모든 색과 모든 사랑을 담아 할머니 소현 윤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치 아주 오래된 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처럼 느꼈다. 읽는 동안 조용히 도착한 정우는 지지의 침묵을 제공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윤하가 그녀의 얼굴을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과 함께 속삭였다. 어떻게든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일부 이야기는 파도와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들은 해변에 도달하기 전에 힘을 얻기 위해 물러나야 해요. 아마도 당신의 이야기는 그 시간이 그 특정한 경로가 그렇게 많은 마음에 닿기 위해 필요했나 봐요. 7번째이자 마지막 물속의 색들 시리즈 책의 출간은 예술치료 스튜디오의 특별한 오후에 이루어졌다. 공간은 살아있는 갤러리로 변해 벽은 책의 원본 사파뿐만 아니라 지난 해 동안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으로 덮여 있었다. 윤하는 바다색 드레스를 입고 빛났는데 이는 몰디브에서 그녀를 두렵게 했던 그 같은 색으로 이제는 그녀 자신의 변화를 나타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전시회의 특별한 구석에 그녀 자신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전시했다. 수채화로 다시 태어나기라는 시리즈 행사는 그녀의 여정의 모든 부분에서 온 사람들을 모았다. 몰디브의 수영 강사인 지아는 특별히 참석하기 위해 여행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잠재력을 믿었던 은퇴한 편집자인 기현은 출판업계의 다른 전문가들과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다. 이제 편집자 이상의 존재인 서연, 소중한 친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라이브 방송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었다. 정우는 르누아르 레스토랑에서의 첫 밤을 기억하며 냅킨에서 눈을 거의 들지 못했던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모든 것을 평온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변화는 거의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윤하가 항상 이 사람 강하고 창의적이고 그녀의 예술로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였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단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다. 스튜디오 중앙에 특별한 설치가 주목을 끌었다. 각각 무지개의 한 색을 나타내는 7개의 유리 패널이 오후에 태양이 통과할 때 빛과 색의 복도를 만들었다.
그것은 할머니에 대한 경의였고 수년 전 지수의 어머니를 구했던 첫 책의 예술적 재창조였다. 시간입니다. 서연이 연설 시간이 왔다고 가리키며 속삭였다. 유나는 공간의 중앙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심장은 1년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각각 그녀의 이야기의 일부, 각각 그들 자신의 색과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녀가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단지 아동 도서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 안에 바다를 품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가능성, 색, 이야기 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의 바다를. 그녀는 눈물 사이에서 미소 짓는 그녀의 어머니의 눈을 만나며 잠시 멈췄다. 할머니는 예술이 단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 고통과 치유 사이, 스스로를 혼자라고 생각했던 마음들 사이의 다리. 오늘 당신들 모두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공유하는 각 붓자국, 각 단어, 각 색은 누군가를 위한 다리예요. 유나는 할머니의 편지에 확대 복제가 전시된 중앙 패널까지 걸어갔다. 이 마지막 책은 다른 것들과 다릅니다. 단지 물에서 색을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추가하는 각 색의 방울이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도달하는 파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순간 예술 치료 프로젝트의 아이들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다른 색의 물이 담긴 작은 유리병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 병들 각각은 다른 색을 담고 있어요. 윤하가 설명했다. 각자가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색을 합칠 때,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녀의 신회 모두가 병을 열고 공간 중앙에 큰 유리 구조물에 내용물을 부었다. 색들이 섞여 몰디브의 물을 연상시키는 최면적인 패턴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윤하가 감정과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결론지었다. 자신의 이야기에 잠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고통을 예술로 변환할, 세상과 그들의 색을 공유할 의향이 있는 한 항상 치유에, 변화에, 다시 태어남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구가 다가와 그녀를 사랑스러운 포옹으로 감쌌다. 스튜디오 뒤로 큰 창문을 통해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이제 설치의 물에서 춤추는 것과 같은 색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윤하는 빛과 색의 장관을,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을, 단지 그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 치유를 찾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책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고 평온한 확신으로 그녀는 마침내 세상에서 그녀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